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정책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책 과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627쪽이고, 이러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참여자를 보시면 공식적인 참여자하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식적인 참여자가 누군지,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누군지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면 되겠죠. 그렇지? 자, 공식적인 참여자 봤더니 의회, 그렇죠? 뭐 국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행정수반과 비서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비서실 딱 나오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도 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다음에 각급의 행정기관, 장관, 차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법부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정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당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집권 여당은 당연히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집권 여당은 가운데 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식적인 참여자도 아니고 비공식적 참여자도 아닌 그 사이에 낀 준공식적 참여자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종 이익 집단, 그 다음에 NGO, 그 다음에 전문가, 학자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음번에 언론기관, 각종 매체, 그다음에 일반 국민도 비공식적인 참여자다. 자, 이 중에서 전문가들이 왜 참여를 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책의 뭐예요? 전문성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무슨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학자를 이제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점, 단점을 잠깐 볼게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그 장점에 이제 대부분 이 전문가를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보장돼요. 나는 이제 어느 대학이고 나는 여기서 내 할 말만 한다라고 자율성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단점에 보시면 첫 번째 있습니다. 생명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 소리야? 내가 할 말 다 했어. 그러다가 집에 돌아갈 때 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는 뭐 위에서 뭐 하다가 뭐 건물에 쏙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론기관, 각종 매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에서 뭐 9시 뉴스에서 이제 오늘 무슨 정책을 했다. 이렇게만 딱 전해주면 되는데 끝에 가서 세상에 나 이런 말을 한마디 했어. 그럼 난리가 납니다. 국민들이 저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정책 참여자하고 일반 국민을 연결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론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공식 비공식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책 과정 배웠죠. 정책 과정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일 처음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그 다음이 정책 결정, 그 다음이 집행,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종결 또는 피드백.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 개념이 쭉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책 결정은 하나의 기획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사결정이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쭉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비슷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전 넘어갈 거고요. 자, 뒤에도 계속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32쪽에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좀 자주 나오는 뭐 합리 모형 이런 것들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리 모형. 자, 합리 모형 하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굉장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 합리적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과학적 분석 기법을 잘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밑에 사람들이 이제 대안을 한 100가지를 갖고 와. 그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비용 편입 분석을 해가면서.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걸 다 해. 끝까지 100개를 다 하고 나서 요게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합리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최고 의사결정권자 앉아서 계산기 두들기고 이런 사람 어딨어? 예, 그래서 약간 얘는 약간 현실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합리모형이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합리성이라고 했죠?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족모형이에요. 만족모형. 자, 만족모형은 말 그대로 만족한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누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100개, 밑에 있는 100개의 대안을 갖고 와. 그럼 처음부터 쭉 훑어봐요. 쭉 훑어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세 번째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만족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결국, 자, 만족모형은 뭐예요? 만족한 수준에서 끝나.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제약된 또는 제한된